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승민이의 이야기이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승민이의 소식은 아직까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정확히 27살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았던 탓인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절대 잊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사건의 주인공인 승민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유독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승민이를 처음 알게 된 건 중학교 1학년 같은 반이 되고 나서부터였고, 어릴 때 별명이 끈끈이라고 불릴 만큼 여자아이들을 쫓아다니던 친구였죠.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승민이와 가깝게 지냈었고, 이 친구가 여자를 밝히는 건 기정사실이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상대 여성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놈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친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승민이가 20살이 되고 나서 제가 아는 지인과 1년간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지나치게 잘해줘서 오히려 힘들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승민이를 알고 있던 주변 여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사람 자체는 너무 착하고 좋은데 연애 상대로는 부담이 된다는 말을 주로 하곤 했죠. 결론적으로 심성이 나쁜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성에 대해서 남들보다 집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민이는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아마 그 시점부터 서로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가끔 안부만 물으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사건이 있던 그날은 오랜만에 승민이와 강남역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한잔하기로 약속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승민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지? 그렇게 승민이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미모의 여성분이 다가와 승민이 옆자리에 앉는 겁니다. 친구야, 말 못해서 미안. 여기는 내 여자친구 수연이. 인사해. 알고 보니 승민이는 여자친구를 보여줄 목적으로 약속을 잡았던 거고, 늘 한결같은 승민이의 모습에 뭐 놀라울 것도 없더군요. 그렇게 간단히 한잔하고 나서 저는 커플 사이의 있기가 눈치가 보여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밤 9시 정도였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10시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죠. 저는 승민이에게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쯤 승민이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결에 전화를 받았더니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친구야, 나 진짜 큰일 났다. 어쩌냐?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승민이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후로 승민이의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고, 며칠이 지난 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글쎄 승민이가 아닌 승민이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는 겁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승민이 친구인데요. 승민이가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에휴, 지금 승민이가 많이 다쳐서 수술하고 입원 중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승민이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갔더니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현재는 회복 중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허벅지와 무릎 쪽에 큰 상처를 입었는데 승민이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예전처럼 걷는 건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하셨죠. 자고 있는 승민이를 보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멀쩡하던 친구에게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는 사실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승민이 어머니는 저를 병실 밖으로 부르더니 힘들게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은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였죠. 에휴, 내 아들이지만 요즘 애들 참 무섭다, 무서워. 사건의 시작은 그날 밤 제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난 뒤 승민이는 여자친구와 크게 말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원래 약속은 여자친구와 둘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승민이가 여자친구와 상의도 없이 저와 약속을 잡았던 거죠. 저도 여자친구가 나올지도 몰랐던 상황이었고 그걸 알았다면 약속을 잡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말이 과격해지자 갑자기 여자친구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한참 통화를 하더랍니다. 승민이는 여자친구의 그런 모습에 더욱 화가 났다고 하는데 누구와 통화를 하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여자친구는 승민이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고 승민이는 그 말을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자친구의 전화를 빼앗아 통화 목록을 확인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휴대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여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죠. 그래서 전화를 받아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였는데 승민이가 전화를 받으니 오히려 놀리는 듯이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화로 한참을 싸우다 승민이는 전 남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는데 승민이도 그렇고 전 남자친구도 흥분을 한 상태라 결국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는데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휴대폰을 받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승민이 혼자 그 새벽에 학교 운동장으로 걸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전 남자친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만하면 포기하고 집에 들어갈 만하지만 승민이는 무슨 고집인지 끝까지 운동장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동장에서 밤을 새면서까지 전 남자친구를 기다렸고 오전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어떤 남자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아까 통화를 했던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였죠. 처음에는 서로 말싸움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욕이 심해지더니 급기야 전 남자친구가 흉기를 꺼내 승민이를 가격했고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 칼부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남자친구는 피를 많이 흘려 사망을 한 상황이었고 경찰 측에서도 삼각관계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에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자 문제로 속을 많이 썩이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병원을 나왔고 사건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 승민이가 진술했던 내용은 모두 다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경찰은 학교 운동장 CCTV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는데 흉기를 준비한 건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바로 승민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승민이는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나서 본인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서 자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내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면 당연히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흉기로 찌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승민이 어머니도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울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자를 유독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끝이 이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승민이는 연락두절이 되어 소식을 알 수 없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나서 지방으로 내려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고쳐쓰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결혼 약속을 한 여성분은 이 사실을 알고 만나는 건지도 의문이고, 버릇처럼 이성에게 집착하던 승민이가 또 결혼하는 아내에게 그런 행동을 할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이 일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제 사연은 친구가 직접 겪은 실화이고,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해질 뻔한 일이었죠. 물론 친구 잘못도 크지만 사연을 보내는 가장 큰 목적은 이런 무서운 일도 있으니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2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를 알게 된 건 중식집 배달을 하면서였죠. 규모가 있는 가게라 헐 손님도 많았지만 정말 바쁠 때가 아니면 대행 기사를 부르지 않고 저희가 모든 배달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저 포함 고정 기사가 3명 정도면 중식집에서 꽤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정직원 기사 2명에 1명은 파트타임제였죠. 가게는 24시간 영업이었고 주야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홀 영업시간이 변경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제일 오래 근무했고 사장님과 거리낌 없이 지냈던 탓인지 그날 영업을 종료하고 사장님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홀 매출도 줄어들고 요즘 가게가 힘들다고 24시간 영업 대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영업시간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안타깝게도 기사 3명 중에 1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의아했던 건 정직원 기사 2명에 파트타임 1명인데, 사장님은 정직원 기사 1명을 해고하고 파트타임 뛰는 친구를 정직으로 채용하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정말 고민이 됐던 게 나름 저와 가깝게 지냈던 형님이었던지라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같이 일하던 형님은 해고되었고 파트타임에 일하는 친구가 정직이 되었죠. 교대 근무가 없어지고 그 친구와 둘이서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발도 빠르고 눈치도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왜 채용하려고 했는지 알 것 같더군요. 일주일 정도 같이 근무하고 서로 친해질 겸 술 한잔하기로 했고, 밤늦게 영업하는 술집도 없어서 편의점에서 소주와 간단한 안주를 사서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술을 한잔하게 됐고, 그제서야 저와 나이가 같다는 걸 알게 됐죠. 시간이 늦어 친구는 원룸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고,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서 눈을 뜨게 됐는데, 옆에 친구가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안 자냐고 물었더니 중요한 대화 중이라서 먼저 자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물을 마시고 나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서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친구가 하고 있던 건 휴대폰 채팅이었는데, 뉴스나 TV를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겠지?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친구는 일이 끝나고 저와 한잔할 때는 원룸에서 자고 가곤 했었는데, 그날은 약속이 있다고 가봐야 된다고 하더군요. 친구를 보내고 저는 잠이 들었고 미친 듯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친구가 서 있었는데 몸을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농담으로 귀신이라도 봤냐면서 약속 있다고 하고서 왜 다시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죠. 평소 휴대폰으로 채팅을 즐겨하던 친구는 어떤 여자와 가까워졌다고 하더군요. 상대방 닉네임은 꽃님이라고 했고 나이는 20대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했던 채팅 앱 기능 중에 본인이 있는 위치 5km 안에서 랜덤으로 상대와 채팅을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대부분 만남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채팅을 하던 여자는 친구에게 제안을 했는데, 그건 상황극을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상황극이라는 게 평범하게 만나서 즐기는 건 재미가 없으니 납치를 당한 척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관계를 한 척 연기를 하자는 말이었죠.
처음에 친구도 장난이겠지 하고서 채팅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채팅으로 사는 곳 위치까지 알려줬다던데 제가 사는 원룸촌 근방이었고 그 여자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했죠. 친구는 여자를 만나려고 여자가 사는 원룸 앞까지 찾아갔고 채팅으로 도착했다고 연락을 하니까 원룸 문 앞에서 노크를 10번 하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공동 현관문을 지나쳐 원룸 현관 앞에서 노크를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고 했죠. 친구는 속았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고 합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여자가 누워있었고 여자와 약속한 대로 상황극을 하기 위해 침대로 다가가 여자를 제압했다고 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는 의식이 없는 건지 몸이 축 처진 상태였고 그걸 알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죠. 순간 머릿속에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침대 밑에서 미세한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침대 밑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고 했죠. 그걸 보고 나서 뒤도 안 보고 저희 집으로 뛰어왔다고 합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친구에게 분명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친구는 조사를 받게 되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사건의 내막은 충격이었습니다. 친구와 채팅을 한 사람은 30대 여자가 아니었고 20대 남자라고 밝혀졌는데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원룸에서 한 커플이 동거 중이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 몰래 클럽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큰 싸움이 있었고 화가 난 남자친구는 여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여자인 척 채팅을 하고 남자를 집으로 유인했던 거였죠. 혹시나 반항을 하거나 계획이 실패할까 싶어서 수면 유도제까지 먹였다고 하더군요. 남자를 끌어들이고 그 장면을 녹화해서 협박하려고 했다던데 정말 제정신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녹화하고 바로 문을 열어주면 몸을 숨길 시간이 부족하니까 현관 내시경으로 한참 친구를 보고 있다가 친구가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그 남자는 문을 열고 침대 밑으로 숨었다고 했죠. 친구는 합의하에 원룸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주거 침입 및 강간 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터넷 만남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특히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채팅 앱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친구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도 들고 내년이면 출소하는 친구인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터놓기 힘들었던 가슴 속에만 묻어둔 사건인데 베들남님 채널을 통해 익명으로나마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정확한 연도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이 사건은 저희 부모님에 관련된 이야기라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칼국수집을 오픈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당시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이었죠. 식당의 규모는 그다지 큰 건 아니었지만 주방을 포함해 대략 20평 정도 되는 사이즈였고 어머니 혼자서 주방과 홀까지 담당하느라 엄청 바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로 음식 배달을 하셨는데 한창 바쁠 때마다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이런 일 때문에 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죠.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의 손맛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그로 인해 단골 손님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항상 밤늦게 귀가하는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저도 가끔 가게 일을 도우러 나갔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가게 근처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곤 하셨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저희 어머니 소원이라 더 모질게 그러셨던 것 같고,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학업에 열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명문대에 입학을 할 수 있었고,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 예상은 모든 게 빗나갔고, 아마 그 시점부터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날은 제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가게는요? 이제 왔니? 아니, 내가 몸살이 났는지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파서 잠깐만 쉬다가 나가려고.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청소는 제가 할 테니까 좀 쉬세요. 그제야 어머니는 눈을 좀 붙이셨고,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아버지, 제가 학교 끝나고 가게 일 좀 도울까요? 어머니 혼자 저렇게 일하시다가 진짜 병이라도 나실 것 같아요. 가게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도와주는 거야. 아버지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고,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어머니가 일을 하다 쓰러지는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건강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니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는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지셨고, 그로 인해 당분간 장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걸 보고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제야 아버지는 둘이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수입이 좀 줄더라도 알바를 써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니는 퇴원을 하자마자 다시 가게로 나가신다고 하셨고, 저는 걱정이 돼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로 향했는데, 때마침 아버지가 어떤 여자 한 분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여보, 이쪽은 내가 잘 아는 동생의 딸이거든. 오늘부터 여기서 알바하기로 했어. 그 여자는 저와 동갑인 20대 여자였고, 이름은 박수지였는데, 얼굴도 참하고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께 살갑게 굴어서 그런지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지의 귀가 일명 부처님 귀였는데, 귓볼이 길고 두툼해서 수지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복스럽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하셨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수지와 일을 하게 됐고, 수지를 저희 집으로 불러 밥도 같이 먹을 정도로 가족같이 지내곤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이고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다 보니 자연스레 저랑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수지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날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처참히 차이고 말았죠. 그 당시 부끄럽기도 했고, 앞으로 수지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한 시점부터 수지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집으로 들어온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어두워 보여 저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자 어머니는 오늘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수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수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일을 늦게 나오더니 가게 일도 하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휴대폰 좀 그만하라고 말을 했다는데, 수지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대들기까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태도가 달라진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께 죄송스럽기만 했었는데, 그게 제가 수지에게 고백을 한 탓에 그 불똥이 어머니께 튄 것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추측일 뿐이니 일단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날 밤
부모님은 수지의 문제 때문에 서로 말다툼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머니는 더 이상 수지와 일을 못한다는 입장이었고, 그와 다르게 아버지는 좀 참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은 친한 동생의 딸인데 이대로 알바를 그만두게 해버리면 본인 체면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난감해진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결국 어머니는 이번 한 번만 넘어가기로 하고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수지의 행동은 선을 넘다시피 했고, 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하면서 시비를 거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그런 수지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행동이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지를 달래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었답니다. 아들로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결국 참다 못해 제가 수지를 따로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었죠. 야, 너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래? 혹시 내가 너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거야? 참, 생각하는 것도 어쩜 너랑 너희 아버지랑 똑같냐?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게 무슨 말인데?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됐고, 정 궁금하면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그리고 이제 그만둘 거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마. 그렇게 수지는 가게를 그만뒀고,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전후 사정을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수지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제가 수지를 만나봤는데 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아서요. 에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아버지는 제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뭔가 기분이 나쁘신지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그로부터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 가게로 향했는데, 가게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어떤 아주머니와 싸우고 계셨고, 그 아주머니 옆에는 수지가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수진의 어머니였고, 뒤늦게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글쎄, 저희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진애였던 겁니다. 아버지는 배달일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수진의 집을 방문하게 됐고, 거기서 수진의 어머니와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수진은 이 모든 관계를 알고 있었고, 수지가 여기서 일하는 조건으로 아버지는 수지에게 자동차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약속을 계속해서 미루자 수지는 화가 나서 태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수진의 어머니도 뭐가 그리 당당한지 가게까지 찾아와 차값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고, 어머니는 경찰을 부르고 나서 수진의 어머니와 싸우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버지는 조용히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외가 쪽 삼촌 식구들도 아버지를 수소문하며 찾았지만 작정하고 잠적을 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지냈고, 그해 겨울 저는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한 지 약 1년이 지나 상병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군대에서 듣게 되었죠. 어머니는 사고사가 아닌 살해를 당하셨고, 그 범인은 저와 어머니를 두고 간 아버지였습니다. 그간 아버지는 숨어서 지내고 살다가 수중에 있던 돈이 떨어지자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다는데, 그로 인해 다툼이 벌어졌고 아버지는 홧김에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를 했던 끔찍한 사건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짓을 하고 나서 본인도 죄책감이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저는 군대를 전역한 뒤로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울 정도로 심신이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지내다가 우연히 친구를 따라 방문했던 교회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 여자를 만나고 난 뒤 저의 삶에도 안정이 찾아왔고 현재 그 여자는 저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저희 부모님 뒤를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이의 아빠이자 그리고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면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5년 전 겪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겨 너무 힘드네요. 현재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겪은 사건은 5년 전이니까 3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죠. 자랑은 아니지만 남편과 혼전 임신을 하여 결혼을 했던 케이스라 결혼 5년 차에 6살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지게 된 복덩이였죠.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 저희 가족에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하는데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다친 것이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물류센터 일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그만 부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불가능했죠. 허리를 다친 남편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젊은 나이도 아니고 건강한 몸 상태도 아니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반찬 살 돈이 없어 아이에게 채소 반찬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정말 염치 없지만 부모님을 찾아갔죠. 저는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조금만 도와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부유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게 말을 꺼냈죠. 그렇게 부모님 도움을 받아 조그만 가게를 얻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위치도 좋고 무엇보다 1층이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이어서 부담이 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했던 장사는 반찬 가게였는데 다른 손재주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손맛이 좋다고 많이 들어 시작하게 된 거죠. 목 좋은 위치에 층수는 1층에다가 거기다 권리금도 없이 들어와 시작부터 느낌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 빗나갔죠. 오프라인으로 반찬을 판매하다 배달까지 하게 됐는데 배달 담당은 남편이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쉬라고 했지만 조금씩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루 4시간 정도 가게를 도와주고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아이를 봐주고 제가 마칠 시간이 되면 가게로 와서 마감을 도와주고 하루 일과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죠. 남편이 일을 도와주고 집으로 갔을 때 어떤 중년 남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찾으시는 반찬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빤히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건물 주인이었는데 인사차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상가 계약 시 남편이 진행을 해서 저는 건물 주인을 처음 본 거죠. 인사를 드리면서 커피 한 잔을 대접했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계속해서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어디 갔는지, 아이는 몇 살인지, 그래도 선을 지키면서 물으시길래 성의껏 대답했죠.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말에 시간 되면 직접 와서 반찬 좀 해줘. 내가 혼자 사는데 요즘 입맛이 없어서 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건물 주인은 웃으면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날 밤 남편에게 건물 주인이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털어놨는데 남편은 농담으로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건물 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없을 때 말이죠. 그런데 건물 주인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 이유가 주말에 반찬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무시했다는 게 원인이었죠. 너무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어서 저 결혼한 유부녀고 아이까지 있는 몸이라고 거길 왜 가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바닥에 침을 뱉고 가버렸고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건물 주인을 봤을 때 인상도 선하고 젊은 아버지 느낌이 나서 좋게 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직접 만나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 있고 나서 건물 주인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해결한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남편이 저를 불러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반찬을 가지고 건물주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건물 주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래전에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데 가정부를 구해도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 하루 종일 굶고 있다고 저보고 한번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싫다고 했더니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건물 주인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재계약 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내키지 않았지만 주말에 집주인을 찾아갔고 정말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됩니다. 집주인은 저를 보자마자 와줘서 고맙다고 손을 잡고 반기더군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꾹 참고 가져온 반찬을 두고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 주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바닥이 쓰러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데 안방 침대까지만 부축해줘. 저는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갈 수 없어서 부축을 해주는데 정말 성추행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눕혀주고 집으로 가려는데 밥 좀 차려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무시하고 나가려는 순간 아프다는 건물 주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고 겁이 나서 현관문을 열고 도망쳤고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죠. 집에선 남편과 아이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주인집 간다더니 벌써 왔어? 안 그래도 그 집에서 큰일 날 뻔했는데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을 도와주지도 않고 평소 하지 않던 외박까지 하더군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아이까지 귀찮아하기 시작했고 분명 뭔가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죠.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몰래 뒤를 캐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외박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아이는 친정에 맡겨뒀던 상태였죠. 그렇게 며칠 밤이 지났고 남편은 제가 자는 걸 확인하고 나서 몰래 나가더군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고 남편이 향한 곳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건물 주인의 집이었는데 저 몰래 거기에 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는 남편이 나올 때까지 현관 앞에서 기다렸는데 30분이 넘도록 안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 않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초인종을 누르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나왔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이성을 잃었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입을 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남편은 건물 주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저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건물 주인은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집으로 끌어들여 데리고 살 계획이었는데 제가 반응이 없자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거액의 돈을 보고 저를 배신했던 거 있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외박을 하며 바람을 피웠고 그날은 건물 주인에게 저와 진행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와서 짐을 싸고 친정으로 들어갔죠. 정말 소름 돋는 건 건물 주인이 했던 말인데 돈으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니까 주원말할 때 같이 살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했고 다행히도 상가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받았어요.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가끔 아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롭고 힘드네요. 돈 하나 때문에 같이 살았던 1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끝이 난다고 생각하니 정말 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저희 어머니께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게 풍비박산이 났던 충격적인 일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제가 20대 중반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외동딸인 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특히나 부모님 두 분이 금슬이 좋으신 편이라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죠. 원래는 황금동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이 생기는 바람에 집을 팔고 나서 급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정리하고 늦은 나이에 힘들게 취업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집안 사정이 나빠지다 보니 그나마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집을 찾게 됐고 결국 평리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은 이곳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근방 도로가에 카센터가 있었고 골목 안에는 작은 마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 근처 마트에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트를 필히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면서 무심코 쳐다보니 어떤 아저씨가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게 되었죠.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싸움의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목격한 시점으로 볼 때 마트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아저씨 한 분이 어떤 아주머니를 폭행하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저 말고도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3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재밌다는 듯이 웃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더군요. 당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 특히 마트 주인 아저씨가 너무 폭력적으로 보여 저는 그 자리에서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너 이 동네 살아? 어른들 싸우는데 어디서 껴드는 거야? 주인 아저씨, 그만해요. 경찰 불렀다네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말을 했었는데 제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욕을 하면서 당장 꺼지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와중에 더욱 어이가 없었던 사실은 마트 주인 아저씨께 폭력을 당할 뻔했던 아주머니가 했던 말인데 그게 왜 신고를 했냐면서 남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시끄러울 때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목격한 내용을 토대로 진술을 하고 집으로 향했었죠. 그때까지는 제가 한 일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일이 큰 화를 불러올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후 늦게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뭔가 걱정이 있으신지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둡게 보이더라고요. 엄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별일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는 말을 해주지 않으셨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 부모님이 크게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담배를 사러 집안 마트에 들렀는데 글쎄 마트 주인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어머니에게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였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주소,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까지 상세히 말을 해줬다는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긴가민가 했지만 어머니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버지의 질문에 어머니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고 참다 못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시며 싸움이 시작되었던 거죠. 저도 같은 여자지만 어머니가 왜 저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너무 답답하고 혹여나 진짜 바람이라도 핀 건가 싶어서 불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니 마니 난리가 났지만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한날은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서 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분명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이상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아빠랑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봐. 그게 있잖아. 아휴, 아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답답하신지 그냥 나가버리셨고 저희 집 분위기는 점점 살벌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두 분 다 싸우는 게 지치셨는지 아버지는 따로 방을 얻어 별거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무슨 생각인지 끝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한 지 한 3달쯤 지났나? 어느 날 형사 두 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그제야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게 어머니가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이었고 그동안 말 한마디 못한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일단 범인은 마트 주인 아저씨였는데 제가 마트에서 싸움을 목격하고 경찰 신고를 했던 날 주변에 싸움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를 시켜 저를 미행해 집을 알아냈던 겁니다. 저희 가족의 인상착의와 그리고 아버지의 직장, 제가 일하던 알바 가게까지 파악을 했다는데 이게 마트 주인이 직접 뒤를 캔 건 아니고 마트 앞에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에게 강제로 시켰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들은 마트 주인에게 약점을 잡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 약점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마트 주인은 마트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주부들만 노린다고 하는데 일단 주부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면서 접근을 한 뒤 기본적인 신상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라던가 아니면 남편의 직업을 물어보기도 하고 누가 봐도 쉽게 대답해 줄 만한 아주 사소한 대화를 건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번 마트에 들리게 되면 회원가입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입을 하면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미끼를 던지고 접근을 한답니다. 만약 회원가입을 한다고 하면 서류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해야 한다면서 마트에 달린 쪽방으로 유도를 한 뒤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한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마트 주인은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은 물론 남편의 직장과 자녀들에게까지 보여준다며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범죄의 타겟은 가정이 있는 50대 여성들이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그 이유가 따로 있었죠. 그게 혹여나 이런 영상이 남편 또는 자식들에게 뿌려지면 물론 자식 얼굴 보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 당연하겠지만 그보다 더 겁이 났던 건 만약 이 영상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그 나이에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마트 주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마트 주인에게 당한 피해자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지만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화가 난 마트 주인은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바람을 폈다며 일부러 말을 던졌던 거고 그 후로 어머니는 불안에 떨며 하루라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끝까지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마트 주인이 가지고 있던 동영상 때문에 결국 어머니의 비밀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아셨고 서로 화해를 하는 듯 싶었으나 끝내 두 분은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어머니와 같이 살면 계속 이 일이 생각이 날 것 같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고 만약 그날 마트에서 싸움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저희 부모님께 이런 비극적인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괜한 오지랖 때문에 범죄에 타깃이 된 것 같아 저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지금부터 8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서 제가 방문했던 곳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네요. 2014년, 제가 20대 후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친구와 서면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여자친구는 아니고 남자친구였고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절친이었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밥을 먹고 간단히 술 한잔하기 위해 호프집으로 이동했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아서 붐비는 상태였고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길거리에 커플이 많이 보였습니다. 술 한잔하고 있는데 친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면 먹자골목 부근을 1번가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노래방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일반적인 노래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친구에게 노래방이 다 똑같지, 그리고 이번 날에 남자끼리 노래방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라고 했더니 아무 말 하지 말고 본인 믿고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뭘 믿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겠다고 따라갔죠. 먹자골목을 지나자마자 지하 1층에 노래방이 보였는데 그냥 보기에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50대로 보이는 여사장님이 계셨고 저희는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게 됐죠. 규모는 크지 않고 노래방 부스가 8번까지 되는 곳이었습니다. 부스 안으로 들어가 친구에게 말했죠. 야, 그냥 똑같은 노래방이잖아. 하고 친구에게 핀잔을 주고 있을 때 부스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더군요. 저는 친구가 음료나 맥주를 시킨 줄 알고 문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어떤 여자 2명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 거였죠. 얼떨결에 인사를 주고받게 됐고 그 여자들이 잠시 나간 틈을 타 친구에게 듣게 되었는데 이곳은 손님들끼리 부킹을 해주는 노래방이라고 하더군요. 서면에 자주 왔지만 이런 곳이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맥주를 시켜 2대1로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이는 저희보다 2살 연상이었고 이런 곳에 처음 와봤다고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는 좋게 흘러갔고 노래방 시간이 끝날 때쯤 친구가 옆에 앉은 여자에게 나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작업을 걸었죠. 운이 좋은 건지 그 여자들도 그러자고 했고 친구와 저는 계산을 하고 나서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밝은 데서 보니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게 저희보다 2살 연상이라고 했는데 얼핏 봐도 40대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친구도 적지 않게 당황한 눈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남자끼리 한잔하는 것보다 나을 듯 싶어 사람이 붐비지 않는 조용한 술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술집에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 분명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고 술이 들어가고 취기가 올라오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 여자들은 스타일이 상극이었는데 한 여자는 긴 머리에 눈이 큰 얼굴이었고 또 다른 여자는 짧은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외모였습니다. 친구는 긴 머리 여자와 잘 돼가는 분위기였고 저는 두 여자에게 크게 관심은 없었으나 자연스럽게 단발머리 여자분과 커플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갔죠. 결국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가서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모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브라 그런지 모텔방이 없어서 한참 찾다가 시설이 노후화된 모텔로 들어갔죠. 간판만 모텔이고 방은 여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을 2개 잡고 나서 친구 커플은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 갔고 저는 방에서 여자분과 앉아 있었죠. 그때 여자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고백할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40대고 결혼한 유부녀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했죠. 결혼하신 분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갑자기 스킨십을 하면서 하룻밤 즐기는 건데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으려고 수신을 누르는 순간 여자분이 제 옷을 잡고 침대 쪽으로 당기더군요. 아무리 술을 먹었지만 유부녀와 이러는 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거부를 하니 그 여자는 유부녀라서 쉬려고 남편은 모르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 여자분이 옷을 벗고 다가왔고 저는 무서워서 도망가려는 순간 문을 박차고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멱살을 잡고 내 와이프랑 무슨 짓 했냐면서 화를 내던데 알고 보니 여자분 남편인 것 같더군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집요하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남편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저를 보고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그 당시에는 존재했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고소당하기 싫으면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합의금은 1,000만 원을 달라는 거였고 지금도 큰돈이지만 그 당시 물가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아무 일도 없었지만 유부녀와 모텔에 들어온 사실을 남편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들었죠. 그 때문인지 판단력도 흐려지고 너무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돈 없으면 신장이라도 팔면 된다고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을 때 친구가 다급하게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사기치지 말라면서 남편인 아저씨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까 친구에게 전화가 왔을 때 수신을 누르고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고 친구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뭔가 이상해서 통화 녹음을 했다고 했죠. 녹음본을 들려주니 남편과 여자가 도망가듯 모텔을 나가더군요.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섬뜩했습니다. 친구는 긴 머리 여자와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지갑을 두고 와 여자에게 먼저 편의점에 가 있으라 했고 다시 방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방에서 지갑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카운터에 계신 모텔 사장님이 잠시 불렀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은 친구에게 여자분과 둘이 온 거 아니냐면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친구와 같이 온 긴 머리 여자가 모텔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편의점으로 걸어가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제게 전화했고 대화 내용이 이상해서 녹음을 누르고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편의점으로 갔더니 긴 머리 여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전화기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다급하게 모텔로 왔다고 했죠. 친구와 저는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가면서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친구가 녹음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이 됐겠죠. 도대체 그 여자들은 뭔지, 돈을 뜯으려고 의도적으로 모텔로 유인하는 조직인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친구 없이 혼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전 어떻게 됐을지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제보하려는 사연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인데 혹시 제 사연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서둘러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는 대략 9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 저희 가족 구성원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모님, 그리고 2살 아래인 여동생,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하나뿐인 동생이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그 충격적인 일들을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동생과 저는 둘 다 체형이 비슷한 편이라 옷을 사면 바꿔 입는 일이 많았는데 한날은 동생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부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당시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마저도 무교였는데 동생 바지에서 왜 이런 게 나온 건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생을 방으로 불러 부적에 대해 물어봤었죠. 지연아, 너 와이드핏 청바지 있잖아. 거기 주머니에 부적이 있던데 그거 뭐야? 그러니까 동생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정색을 하더니 앞으로는
각자 본인 옷만 입고 다니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뭐 이런 사소한 일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동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도 기분이 나빠서 동생과 옷을 바꿔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마 그 시점부터 동생은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했는데, 동생이 본격적으로 달라진 건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부터였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앞 골목에서 달려오던 차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 사고로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가벼운 찰과상을 입으셨는데, 혹시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병원 의사의 권유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었죠. 그런데 평소 극진할 정도로 엄마를 챙기던 동생이 병문안은커녕 엄마의 건강 상태도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방에서 뭘 하는지 출퇴근 말고는 문을 닫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는 누가 봐도 동생이 달라졌다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이상 증상들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방에 갇혀 종일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는데, 어떤 날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까지 거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동생 방문을 몰래 열어본 적도 있었는데, 동생은 책상에 앉아서 본인 머리를 쥐어뜯는 알 수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동생은 방에 갇혀 폐인처럼 지내더니, 갑자기 어느 날 옷을 말끔히 입고 나와 어디론가 외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동생은 집으로 들어왔고, 또다시 방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꼭 어디론가 외출을 하는데, 그날만큼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 보였죠. 아니, 일주일 내내 방에서 폐인같이 지내다가 월요일만 되면 이쁘게 차려입고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 누가 봐도 수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도 동생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저 또한 너무 힘들고 괴로웠죠. 서로 대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동생에게 말만 꺼내면 소리를 지르고, 또 주방에서 칼을 꺼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협박까지 하니 가족 누구도 동생을 말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동생을 되돌리고 싶었고, 일단 그 원인부터 파악하기로 했죠. 말씀드렸듯이 동생은 월요일마다 외출을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생을 따라가 뒤를 켜보기로 했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계시고 저는 아빠와 함께 동생을 미행했었는데, 대략 20분 정도 택시를 타고 내리더니 글쎄 어떤 주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거진 12시간 정도 지난 뒤 그 주택에서 나왔고,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그 주택집으로 찾아갔고, 밖에서 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한참 뒤 한복을 입고 있는 남자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부모님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나중엔 경찰이 와서는 집주인이 신고를 했다고 돌아가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죠.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했는데,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저와 부모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걸 보니 스스로 이런 짓을 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급히 119를 불렀고, 그렇게 동생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충격적이었고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가족 누구 하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무섭고 겁이 나더라고요. 아빠, 엄마, 나 집에 좀 빨리 다녀올게. 방에서만 지내는 동생이 분명 숨기는 게 있을 거라 확신했고, 동생이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방을 뒤져보면 뭔가 원인을 알 수 있을 거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집으로 가서 동생 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화장대 서랍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메모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모장 안에는 각종 부적을 붙여두고 가족들 이름과 날짜들이 적혀 있었는데 가족이 태어난 날과 그리고 먼 미래의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40살이 되는 기준으로 메모를 해놨는데 제 추측으로는 태어난 날짜와 그리고 사망하는 날짜를 예측해서 기록을 해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메모장 뒤편에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40살이 되는 기점에 회사 동료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동생 방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 소름이 돋으면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동생 방을 살펴보다 침대 밑에 못 보던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고 전원이 꺼져 있길래 다시 켜봤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문자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건 동생이 어떤 사람과 나눈 대화였는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었죠. 오늘은 치마를 입어라. 하루 종일 굶고 물도 마시지 마라. 이런 이상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끝으로 가장 마지막에 수신된 문자를 보고 난 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자는 너네 가족이 눈치챘으니까 죽으라는 내용이었고 동생은 이 문자를 보고 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던 거죠. 저는 메모장과 휴대폰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고 다음날 이 내용들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동생을 그렇게 만든 범인은 주택에 살고 있던 한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그 남자의 정체가 사주를 봐주는 무속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동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는데 그 이야기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예측을 무속인에게 전해들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부터 무속인은 동생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동생을 불러 강제로 성관계를 했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그 영향으로 동생이 내림굿을 받아야 하는 팔자고 만약 거부할 시 저희 가족 모두가 단명할 거라는 섬뜩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동생 입장에선 집안에 무속인이 있었다는 건 저희 가족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실인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거기다 엄마의 교통사고까지 겹치니까 동생은 겁을 먹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따르면서 힘들게 지냈던 겁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 형법상 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간죄 하나만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끝이 나버렸죠. 동생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게 지냈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야 겨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동생이 그런 곳에 빠지기 전에 언니로서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기만 합니다. 현재는 동생과 잘 지내고 있고 동생은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그 일들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있겠죠. 저는 지금도 부적만 보면 치가 떨릴 정도인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동생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